자, 이제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 부동산 개발은 워낙 잡다한 주제라서 이게 좀 어설픕니다. 아무튼 이제 앞에서 앞 시간에 했던 그 부동산 개발은 일단 개발의 주체로는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나누죠. 1섹터는 이제 공영개발인데, 공영개발은 정부가 개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매수 수용 방식, 직접 개입을 전제로 해서요. 요거의 장단점에서 장점은 뭐 투기를 좀 방지할 수 있다거나 시상실패 수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 개발이익을 좀 배제를 할 수가 있고요.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속하게 대량 공급을 할 수 있어요. 환지 방식은 그거보다는 훨씬 느리거든요. 근데 환지 방식에 비해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간보율에는 얽매이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 요거 공영개발의 장점, 단점 요것만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민간개발에서는 여러가지 민간개발의 차이점이죠. 근데 토지, 자금, 노하우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자력개발을 하면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까지 되는 게 뭐였어요? 사업위탁 방식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까지 대주고 그 노하우만 가져오는 거, 이걸 무슨 위탁? 사업위탁 방식. 토지 소유자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발하는 방식은 토지 신탁 방식. 그 다음에 그 같은 비율로 나누는 거는 뭐예요? 등가 교환 방식이죠. 자, 그런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은 뭐죠? 계약 기간 동안 뭐를 받아요?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은 사야 되죠. 유상으로 사야 돼요. 근데 구차지 방식은 계약 기간 동안 받는 게 없죠. 계약 기간 받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공짜로 받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권리금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형, 분양금 정산형 뭐 이런 것도 있죠. 공사비를 물건으로 주는 방식이 있고, 그냥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걸로 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방식에서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철거 재개발 이런 게 있잖아요. 보존은 현상 유지라 그랬죠. 현상 유지는 노후화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지하는 건데, 보존, 수복은 복구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대부분 그대로 두고 뭐만 복구하는 거예요? 노후화된 것만 복구하는 게 수복 재개발입니다. 계량 재개발은 뭔가를 더 첨가하거나 개선시키거나 확장하는 것, 이게 이제 계량 재개발이고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 철거는 뭐 싹 밀어버리는 거죠. 또 유형, 무형, 복합. 유형 개발은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고, 무형 개발은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고,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복합 개발은 다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아예부터 근건마 이렇게 순서 정도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죠? 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죠. 자,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서는 부동산 개발의 유형에 따라서 그 개발 위험의 유형, 부동산 개발의 위험하면은 위험의 유형이 법 12죠. 법 12.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이런 대책들이 이제 하나씩 필요하죠. 법적 위험에는 물론 이제 공법상 위험도 있고 사법상 위험도 있어요. 공법상 위험은 바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공부하는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되는 거죠. 그와 관련된 위험이 공법상 위험인데, 이런 위험에 대한 대책, 그 대책은 여기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획이 확정된 토지. 근데 사법상의 위험, 이건 대책 없어요. 사법상의 위험,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하는 대책이 있죠. 개발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뭐 화장지 돌리고 떡 돌리고 이런 거 돌리는 거예요.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표정들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땅을 사서 뭐 집을 짓는다 할 땐 미리 착공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떡을 돌려야 된다고요. 또는 화장지 돌려야 돼요. 화장지. 봐달라고. 떡 돌리고 화장지 돌리고 해야 돼요. 그래야 민원을 안 넣는다고. 주변 민원 넣는 거예요. 민원 넣는 거. 이게 여기 쓸까요? 떡 돌리고 화장지 돌리고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요. 혼자 따로 동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그런 곳이라 해도 또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미 기존에 개발이 된 지역에서 뭔가를 건물을 올릴 때에는 분명히 옆에서 뭐가 들어갑니다. 민원이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뭔가 하나 받잖아요. 받으면 이게 쉽게 또 이게 안 나가요. 이게 받은 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입막음을 위해서라도 떡을 주거나 아니면 화장지를 주거나 이렇게 돌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조금 공사가 길어지는 곳은 중간에 한 번 더 하더라고. 중간에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구청이나 저기 시청에 민원을 덜 넣거든.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어쩌면은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 나와 있어 이미. 그거 어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어기기도 하죠. 보네. 저기 그 2층짜리 집 지을 때 이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이거 이거 덮는 거 이렇게 이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2층에 올라갈 때 2층에도 이렇게 넓은 마당 같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집에 바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바깥으로 내서 이렇게 덮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건축법상 이게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보통은 이제 준공검사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라도 나중에 이제 또 조사를 나왔을 때는 그런 게 이제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철거해야 돼요. 그 부분을. 요새는 이 위성사진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다 알아요. 예전에 학원 옥상에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뭐죠 이거? 차양 이 검은색으로 된 거 있죠. 이걸 친 거예요. 사람들 이제 좀 그늘이라도 만들어준다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찍은 걸 가지고 알고 왔다니까 학원에. 이거 철거하라고. 차양막 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 아시바라 그러죠. 저기 그 건축할 때 저거 올리는 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걸 다 알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죠. 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은 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이거는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다음에 이제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이 뭐라 그랬어요? 장사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개발 사업에서 장사 안 되는 건 뭐예요? 분양 임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리부터 흡수 분석을 하는 거죠. 흡수 분석에서는 흡수율 분석이 있고 뭐도 있고요. 흡수 기간 분석도 있고.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정도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 보는 건데 이거는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과거 분석입니다. 지나간 거 분석하는 건데 그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장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고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게 있죠. 최대 가격 보증.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발 위험과 관련해 있어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죠. 그 위에 이제 도표는 뭐였어요? 지난 순환에 말씀드렸는데 136쪽의 그 도표 시간이 흘러갈수록 개발 사업의 완성률은 높아지고 완성률은 높아지면서
가치는 올라가고 위험은 작아지고. 자, 그거는 초기는 어떻습니까? 초기는 위험은 높고 가치는 낮죠. 그러니까 초기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싼 값에 분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싼 값에 살 수는 있지만 위험을 안고 가는 거고요. 분양 한쪽에서는 싼 값에 파는 대신에 위험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제 크게 봐서는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렇게 나누죠. 세분하면은 뭐가 되고요? G, C, C, 타, 투 이렇게 되고요. G, C, C 여기까지를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하고요. 여기를 경제성 분석하죠. 이거는 이제 계략적인 분석이에요. 대략적인 분석이고 이거는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보통 개발업자들 있죠. 개발업자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 그 뭐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흐름상 거의 바로 이런 건 거의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직원들이 하는 거죠. 직원들이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근데 이제 스텝들은 그렇지 않죠. 지역 경제 분석이라든가 시장 분석이라든가 시장성 분석. 자,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다 포함되는 거지만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이에요. 수요 공급 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이죠. 구체적인 분석이 여기입니다. 경제성 분석. 그 사전에 각종 정보와 자료 수집하는 단계가 이 시장 분석이고요. 여기에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제공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요. 최종 결정 내리는 거. 자, 여기 이제 지역경제 분석은 대체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역경제 분석은 그 지역의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본다 그러죠.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뭘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인구. 그 지역의 인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이게 뭐 무슨 부동산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구, 소득, 그 지역의 산업, 그 지역의 교통체계, 고용상태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 지역에 가서 뭐가 되겠다 안 되겠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나 공급 이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 거기에 이제 인구, 소득, 산업, 고용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이죠. 자, 요거는 좀 더 구체화돼서 내가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람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의 수급 분석을 봐야죠. 물론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도 좀 살펴는 보겠죠. 제가 아는 건축업자는 그 사람 주로 단독주택을 주로 많이 개발하는 사람이었어요. 단독주택인데 한 2층짜리 3층짜리.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공급을 관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신경 써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다 신경 써요. 대체관계에 있는 것들을. 물론 단독주택도 보지만 그런 걸 신경 써서 그런 게 너무 과잉해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짓는 게 안 좋을 거라는 걸 알아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쪽이 너무 많이 지어버리면은 저쪽에 월세라든가 이게 세가 다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지은 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세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대체 관계에 있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요. 그러니까 주거용이면 주거용 전반적인 것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살펴본단 말이에요. 근데 상가에 대한 수급 분석은 안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주택을 개발하는 사람이 상가의 수급 분석은 안 본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 분석은 그 사람이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그 종류의 부동산에 대한 뭐를 살펴보는 거예요. 수요 공급 상황. 그래서 뭐라 그래요? 특정 부동산이에요. 특정 부동산. 상가면 상가, 아파트면 아파트. 그런 특정 부동산에 뭘 본다고요? 수급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안 보겠어요? 자기가 그 지역에 살면서 보죠. 이 지역이 지금 부도나는 회사 많고 지금 잘리는 사람 많고 구조조정 되는 거 많다. 딱 느끼죠, 벌써.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올해는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반적인 거. 그 지금까지 보면은 한 해 일하고 한 해 쉬고 이런 패턴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부동산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좀 주택이 좀 줄었다 싶으면 또 이렇게 또 짓고 또 과하다 싶으면 또 놀고 노는 해는 또 한 달 정도 휴가 내서 또 외국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유럽 여행 정말 부럽죠. 아무튼 나중에라도 여름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돈 벌 거 아니에요. 지금 돈 벌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라도 유럽 여행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달 정도. 저기 애 저거 뭐죠? 초등학생인데 애 저거 뭐냐? 한 달 저거 쉬고요. 학교 쉬고 갔다 오는 거예요. 온 식구가 갔다 오는데 차를 렌트해 가지고 갔다 온대요. 차를 렌트. 할만해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저는 이제 차를 렌트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차를 그냥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이제 톨게이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치니까 이제 톨게이트 안내할 거 아니에요. 톨게이트가 없어요. 빨리 벨기에로 가서 영국을 가야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제가 다시 한국을 오는데 그래서 조금 떨어졌죠. 일단 조금 떨어지면 이제 다른 톨게이트를 안내할까 싶어서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벨기에를 쳤어요. 그랬더니 안내했는데 또 다시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감으로 그냥 국도 따라 그냥 고속도로 못 들어가고 국도 따라 그냥 북쪽 방향으로 간 거예요. 감으로. 그래서 한참 북쪽 감으로 가서 켜니까 이제 톨게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평지 있죠, 평지. 정말 그 평지가 유럽의 그 평지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평평한 곳에 사방팔방 교통조건 똑같고 이 튀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산이 안 보이니까. 사방팔방 다 똑같아요. 거기는 오로지 이정표밖에 없어요. 밤이면은 남쪽인지 북쪽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날이 흐렸거든, 그날. 흐려서 이게 해가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그냥 감으로 찾아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 파리 근교 있는데 파리 근교였어요. 파리 근교 있는데 아무튼 근데 요즘은 한국말 내비게이션도 있대요. 한국말 내비게이션도 있고 구글이 유럽에서는 엄청 잘 돼 있대요. 구글 하나면 다 찾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알프스 산맥 넘어서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독일 돌고 다시 스위스로 해서 오스트리아 스위스로 해서 이렇게 돌아 다시 이탈리아로 온다거나 이렇게 코스를 잡거나 이렇게 독일에서 출발했으면 독일로 다시 돌아오고 이게 자동차를 거기서 반납하면 되니까. 저도 2번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여기서 예약하고 나갔거든요. 여기서 자동차를 예약하고 이제 요크라는 도시, 이 요크라는 도시에서 이제 그 기차역에서 찾는 건데 제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렌트하는 게. 그래서 수동으로 렌트했거든. 수동으로 렌트했어요. 그것도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거. 근데 천만다행으로 수동이 없었던 거예요. 걔네가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수동 렌트 값으로 자동이 나왔어요.
그나마 그게 자동이었으니까 훨씬 그나마 몰고 다녔지, 수동이었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제가 더군다나 오른쪽에 핸들이 있어서 아무튼 그거 몰고 이제 다니다가 다시 반납하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내비게이션 같은 게 요즘은 발달이 돼 있대요. 그래서 운전하는 게 별 불편함이 없는데, 자동차에 있으면 장점이 파리가 있잖아요. 파리 안쪽은 숙박비가 너무 비싸요. 그 근교 있죠, 근교. 이런 데는 숙박비가 굉장히 싸요. 자동차가 있으면 이런 데 잘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자고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파리가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다 해도요, 내비게이션으로 이만큼 다 돼요. 한 번은 잘못해가지고 버스 전용차로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요. 또 벨기에 갔는데 한참 가는데 버스가 정면에서 오고 있어요. 시내버스, 시내 한가운데서. 근데 이제 거기서는 다 알아요. 저 차가 외국차라는 거를. 영국차를 몰고 갔기 때문에 영국에서 대륙으로 들어갈 때에는 GB라고 써놨는 이 딱지를 이제 앞면과 뒷면에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레이트 브리튼이거든요. 이건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그래서 요거를 붙이게 돼 있어요. 붙이면은 저 차가 어디에서 온 차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대륙에 있는 차가 영국으로 갈 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앞에다가 헤드라이트에다가 뭘 붙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 그 헤드라이트의 각도가 달라요. 상대 쪽에서 오는 그 눈부심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정을 하고 대륙과 이 섬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할만해요. 근데 아무튼 아까 그 와이프가 이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제 앞에 보이는 길은 똑바로인데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바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 못 가고 주저주저 하는 통에 이제 그 경계석 거기에 이제 부딪혀버린 거죠. 차가 바로 펑크 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기서 펑크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게 어떻게, 영국차가 그렇게, 프랑스에서 그랬으니까. 거기서 짐 다 꺼내고 트렁크 열어서 이거 생전 처음 이거 해봤어요. 생전 처음. 프랑스에서 이거 했어요. 무려 4번이나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차를 이제 바퀴를 꺼냈더니 바퀴가 요만한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를 이제 앞바퀴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바퀴에 넣으면 이게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우선 근처에 있는 타이어집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게. 지금 주문하면은 내일 온대요. 우린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앞바퀴에 끼워놓은 작은 타이어를 또 빼야죠. 빼고 펑크 난 걸 다시 넣어야 돼요. 펑크 난 걸 넣고 뒷 타이어를 빼고 작은 타이어를 뒤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뒷 타이어를 앞바퀴에 넣으려면 또 끼워놓은 펑크를 또 빼야죠. 펑크를 빼고 다시 저거 하고, 차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면 그건 금방 되지만 자키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4번이나 한 거, 4번이나. 그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겨우겨우 이제 벨기에로 와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가도 돼.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한번 다닐만은 해요. 아무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갑자기 그 얘기 하다가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하다가 아무튼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입니다.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시장성 분석이죠. 자, 이 시장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대해서?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해서. 대상 개발 사업이 얼마나 주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매매될 수 있는지, 임대될 수 있는지 경쟁력을 보는 거예요. 경쟁력. 보통 우리가 시장성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물건에 비해서 잘 팔릴 수가 있거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고요.
이 과정에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흡수율, 흡수 기간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자료와 정보가 수집이 됐다면 여기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계산하는 건데 구체적 수익성을 보는 거죠. 수익성.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현금 수지를 측정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현금 수지,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측정해야 되겠죠.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 저거 할 때도 가유순전후, 매순전후 해서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순수내, 어림셈법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발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거든요. 개발 사업은 긴 편이기 때문에 뭐를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자를 고려해야 돼. 이자 비용, 금융 비용. 그러니까 요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순수내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거죠. 순영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수익성 지수 1보다 큰지 작은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은 최종 결정 내리는 거죠. 자, 요거 지난주에 했죠. 자, 이 세 가지 방식에 의한 것이 항상 똑같은 결과에 이르는 건 아니라 그랬죠. 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따라야 돼요? 순영가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A와 B, C 타당해 보여도 지난주에도 제가 A, B, C 하면서 이거 1.2, 1.4, 1.2 이거 200, 이거 200, 이거 300 이런 식으로 일단 얘네들이 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요. 그러면 타당한 거죠. 다 타당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가용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최종적으로 뭐를 선택할 건지는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GCC 타투예요. GCC 타투.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요 순서를 묻는 문제는 딱 한 번 출제가 됐고요. 대체로 뭘 많이 물었는가 하면 얘네들의 뜻이에요. 뜻. 특히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물었을 때 그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묻는 거는 그거예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개념 구분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특히 더 주의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밑에 이제 공공시설의 민자유치 사업 있죠. 자, 공공시설의 민자유치 사업은 그 항목별로 그 구별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영어 단어만 알면 돼요. 사실은 B 그게 T O L O 이렇게 5개 단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위에 B는 뭐예요? 건설하다의 뜻이고, T는 트랜스퍼 이전이란 뜻이죠. O는 오퍼레이트 운영이란 뜻이고, L은 리스 임대하는 거죠. 임대. 요거는 오운이에요. 오운 소유하다. 오운이에요. 오운. 그래서 BTO 방식은 뭐고요? 건설하자마자 뭐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민간은 운영권을 가지고서 그 운영 기간 동안 수입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TL 방식은 뭐고요? 개발하자마자 이전을 하되 요거는 리스죠. 리스. 임대료 받는 임대료. 그러니까 얘는 임대료를 받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누가 덜 하는 거예요. 민간이 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익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의 취지는 그래요. 원래 얘는 운영을 통해서 그 회수해 가는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 부담도 누가 하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민간이 위험 부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아무리 안 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보장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돼 있고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가져가고. 차라리 그럴 거면 이런 게 낫죠.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임대료만 주고 이제 투자비 회수해 가도록 그런 게 나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BTO, BTL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있죠. BOT와 BLT. BOT는 이제 운영을 통해서 먼저 투자비를 회수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임대료를 통해서 먼저 다 회수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근데 BOO 방식은 이거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죠. 소유하면서 이게 오운이에요.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거죠. 오퍼레이트. 자, 이렇게 개념 차이만 알면은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하는지 그것만 좀 구별하면 돼요. 저 위에 맨 위에 BTO 있죠. BTO는 운영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뭐를 받아야 돼요? 사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구조라야 돼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게 대표적이죠. 고속도로가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 방식이 적용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이화령 터널이라고요. 이화령 터널이라고 있어요. 이화령 들어보신 적 없나요? 조령은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 문경세제 들어보셨어요? 문경세제. 그 문경세제는 조령, 옛날 길은 그냥 그대로 조령이 있고요. 그 이제 현대 들어서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그 고갯길이 이화령이거든요. 근데 그 이화령에 터널을 뚫은 거거든요. 그게 3번 국도예요. 3번 국도에 터널을 뚫었는데 그게 최초로 유료로 뚫은 터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결국은 정부에서 샀죠. 왜냐하면 그게 고속도로 뚫리면서 그 이화령 터널을 돈 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성적자죠. 계속 적자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부에서 매입을 한 거죠. 아무튼 그게 최초로 진행됐다고 하고요. 그 외에 지금은 많아요. 지금은 뭐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 대구 부산 민자고속도로, 또 경춘 민자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라고 돼 있는 거는 다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출이 될 때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런 경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아무튼 요 정도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그 입지 계수 있죠. LQ. 자, LQ는 자, 이제 한 해 쉬었는데요, 사실. 한 해 쉬었어요. 이게 10년에 한 2번, 3번 정도? 10년에 2번, 3번 정도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보다는 더 되는데, 아무튼, 작년에는 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했어요. 왜냐면은, 재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한 해 쉬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출제된 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 표에서처럼 계산 문제로 주로 출제됐어요. LQ를 계산하는 거. 근데 이제 LQ를 계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 이론적으로도 이제 조금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계속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LQ는 뜻이 뭔지를 일단 아시고요. LQ는 뜻이 뭐죠, 뜻이?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 비인데요. 이제 공식은 이런데 그 뜻을 물을 때는 어떤 지역의 상대적 특화도라 그래요. 상대적 특화도. 이렇게 상대적 특화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디에 특화되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보다 크면 뭐고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수출 기반 산업 그죠? 수출 기반 산업. 수출은 생략할 수 있고요. 그냥 기반 산업 이렇게. 이게 1보다 작으면 뭐고요? 수입 산업이고요. 1이면은 자급자족 산업이에요.
요 두 개를 합하면은 비기반 산업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지,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지 그거 살펴보는 게, 자, LQ 개념이다. 이 정도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질문할 건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질문한다면은 경제 기반 승수예요. 경제 기반 승수. 여기에 조금 질문할 게 사실 더 많아요. 근데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을 뿐인데, 여기 이제 기반 비율 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요 공식은 그냥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공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아는 거는 우리한테는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럼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비율 분의 1인데, 기반 비율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LQ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LQ가 1보다 큰 거, LQ가 1보다 큰 산업이 기반 산업이고, 그 기반 산업이 그 지역에서 몇 퍼센트 되는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반 비율을 20%를 찾았다면, 그럼 0.2분의 1 해서 이 5라는 숫자가 경제 기반 승수다. 이렇게. 이 경제 기반 승수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실 질문할 게 있어요. 경제 기반 승수가 5라는 거는 기반 산업의 일자리가 1개가 늘어나면은 그 지역 전체 일자리는 5개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파급 효과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지금 혁신도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혁신도시? 무슨 혁신도시 들어봤어요? 대전에는 뭐가 내려오죠? 대전은 없습니까? 설마요. 분명히 지역별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전주에 혁신도시 있죠? 거기에 농촌진흥청 거기 있고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기 진주에 LH공사가 진주에 가거든요. 그리고 저기 원주에 원주에도 무슨 있죠? 뭐 약품과 의약품 식약청인가요? 하여튼 그 한의 약인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거기도 원주에도. 예? 광물자원공사 그쪽에 있고요. 또 저기 부산에 또 뭐 있죠? 부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어요. 세종시에 뭐가 있죠? 예? 세종시는 세종시 자체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이게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죠. 수도권에 전체 인구 반이 있어요. 반.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기형적으로 지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요. 영국이 우리나라하고 남북한 합쳤을 때 땅덩어리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해요. 남북한을 합쳤을 때. 근데 런던도 인구는 많지만 런던 그 주변이 우리나라 서울 주변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남한만을 따졌을 때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요코라는 도시 말씀을 드렸는데, 요코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예요. 오래된 도시인데, 그렇게 오래된 도시인데 도시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게 주도거든요. 주도인데 도시 규모가 100만이 안 돼요. 100만도 안 돼요. 몇십만 밖에 안 돼요. 몇십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주도입니다. 그거는 걔네들은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급속하게 너무 지나치게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지방과 도시와 시골이 병존하는 그런 구조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대형 할인 매장이 시내에 없어요. 대형 할인 매장은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시내 볼일 보러 나간 사람들은 다 시내 옛날 그 상점들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 할인 매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가서 이렇게 사오는, 이거는 거기 이제 그렇게 나가서 사는 거예요.
시내 상권이 안 죽습니다. 시내 상권 안 죽어요. 그대로 옛날 그 전통시장 그대로 있고 다 그렇게. 요크라는 시가 네슬레가 뭐예요? 네슬레 아시죠? 네슬레 본사가 요크에 있어요. 네슬레. 그래서 그 요크 기차역에 가면은 네슬레의 고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물론 한글로 쓰여져 있진 않아요. 네슬레의 이 고장인데 아무튼 걔네들은 그렇게 중앙 집권 국가이긴 해도 또 이렇게 또 걔네들은 또 4개 저걸로 나눠져 있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독립성이 강해요. 굉장히 독립성이. 그게 어느 정도 가면은 예를 들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같은 저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하면 지금부터 국제 축구 경기를 시작했으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고 프랑스하고 잉글랜드하고 그리고 월드컵에는 걔네들이 티켓이 넉 장입니다. 한국은 티켓 한 장이잖아요. 영국은 월드컵에 참가할 때 그 티켓이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각각 한 장씩이에요. 각각 걔네들만. 그러니까 걔네들만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그때는. 아무튼 잉글랜드하고 프랑스하고 경기하잖아요. 그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프랑스 응원해요. 잉글랜드 응원 안 하고. 그 정도로 걔네들은 독립성이 강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지방 분권화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지역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이제 이런 걸 통해 지역 경제 분석이잖아요.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일자리를 한 개 늘리면은 파급 효과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라든가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그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파급돼서 다른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지역의 기반 산업 일자리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어요? 그 지역 전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전체 일자리가 변하면은 그 딸린 식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구 변화에도 영향 미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뭐도 알 수 있어요? 부동산 수요 변화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아주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인구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인구조사. 그래서 그 가구당 뭐 중학생 몇 명, 뭐 초등학생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뭐 학교도 얼마나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측에서 벗어난 게 지금 세종시 아니에요. 세종시는 평균적인 그런 저걸 예측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 내려왔어요.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내려오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초등학교가 굉장히 부족해지게 된 거죠. 예상보다. 그리고 또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건 좀 예측을 벗어난 거죠. 원래 예측을. 근데 원래 예측대로라면 대체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LQ니까. 그래서 LQ는 그 자체로 이제 계산 문제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우리 시험에서 많이 출제돼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지역 경제 분석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10년에 2번, 3번 정도 출제되고요. 이제 출제된 지 2년 됐고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계산 문제로 쪽으로 출제가 돼서 이제 이론 쪽으로도 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경제 기반 승수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관리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